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산업의 흐름이라는 것을 거스르면서 일자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의 큰 흐름,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로 공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이어서 좀 마음에 들지 않긴 한데, 뭐 이제 일종의 로컬 혁신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 실험들을 해야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흐름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거는 희망지작소가 지난 15년간 우리 사회에 또 그 중요한 목소리를 내왔던 또 한 축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회혁신, 이제 저희 희망지학소 사회혁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무슨 로컬 혁신이든 이제 이 생활세계 중심에, 생활세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중요한 축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전국 축제자랑이라는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이제 그 르포가 있었는데, 책이 있었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지역 축제들을 돌아다니면서 두 분의 소설가 부부가 이제 그 현장을 스케치한 그 책인데, 완주에 가서 와일드푸드 축제라는 것을 취재를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활기가 있는데 왜 이 와일드푸드 축제가 이렇게 활기가 있고 주민 참여가 활발한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로컬푸드 할 때 완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혁신 실험들에 참여하는 이제 건강한 주체들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푸드도 잘 되고 소셜 굿즈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회적 경제도 잘 되고, 심지어 지방 축제도 별다른 아이템도 없고 유명한 사람을 불러오지도 않는데도 되게 활기 있고 아이들이 그 활기차게 뛰어노는 축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 사회혁신이 결국은 지방혁신,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다. 이제 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진영의 중심에 놓여 있는 조직이지만, 공 대표님 이야기처럼 산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좀 잘 전체적으로 조합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좀 중요한 지금 시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뭐 중요한 문제고 흥미로운 토론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은 저는 서울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요. 서울에서 시민 참여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 당연히 시민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수기하고 토론하면서 이 시정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도출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뭐 시민사회와 뭐 예컨대 서울시 사이에 잘 공동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정책 결정을 해나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울산에 한번 갔어요. 울산에서 울산시장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정책 거버넌스라는 건 당연히 기업과 노동계와 함께 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죠, 생각이. 그러니까 완주에서 생각하는 공동체와 예컨대 창원에서 생각하는 도시 공동체라는 거는 다르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흥미로운 대목이 좀 읽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창원하고 뭐 이런 도시만 얘기해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제조업이 있었고 지금 전환해서 사실 더 강력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이 아닌 곳들은 어떨까요? 소도시이고 예컨대 제가 그래서 뭐 거창의 승강기 네,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네. 곳들도 보고 했는데, 이런 곳들에도 좀 사례들이 지금 있을까요? 아마 그 이제 차미숙 박사님이 사례는 가장 풍부하게 아실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제 희망제작소에서 저희가 올해 이제 지방 소멸, 지역 소멸,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좀 대안 모델을 찾자는 이제 기획 시리즈 같은 것을 한겨레 신문하고 연재를 하면서 한 5개 지역 정도를 짚었었는데,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거창과 원주, 그러니까 거창의 승강기 산업하고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그 다음에 농업혁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주의 로컬푸드와 영동의 포도 와인 산업, 6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포도를 가지고 제조도 하고 와인 제조도 하고 관광도 연결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뭐 이제 이런 모델들. 이제 이 모델들을 선정했던 이유는 적어도 한 10년 이상 우리 사회에서 행정과 민간이 강하게 결합해가지고 그래도 지속 가능한 성과를 냈다는 모델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이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저희도 이제 내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안처럼 신안은 사실은 넓은 땅 말고, 그러니까 갯벌 지역 말고는 다른 자원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가적인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풍력 발전 때문에 유명해졌죠. 정부의 자원이 많이 들어간 건 풍력 발전입니다. 근데 태양광, 그 이전에 태양광 발전도 이제 많이 진척이 됐는데, 그 태양광 소득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실험을 하면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지역화폐 형태로 이제 주민들한테 그 소득을 주게 되면, 지역의 주민들이 이 손주들 용돈으로 못 주세요. 지역화폐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머리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을 받으면 지역 식당에서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그런데 이제 그 모델이 더 나아간다면 홍선미 교수님이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신 지역 사회에서 돌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까지 키워내면 이제 완전히 지역 수능 경제의 틀을 갖출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이제 지역 내부의 이제 자원의 문제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델들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가 사실 굉장히 논의하기 까다로운데 그냥 이제 조금 간략하게 그냥 저희가 하면서 정리한 것은 저희는 이제 예컨대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예컨대 탕정이 소멸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모델에 대해서 사회가 고민하기에는 이미 그러니까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좀 차치하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종의 이제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 모델로 약간 이제 산업의 거점을 지역에 그래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경우에도 6차 산업의 형태가 됐건 아니면 이제 1차 산업이 지역과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결합하는 모델이건 뭔가 이제 그래도 좀 지속 가능한 모델, 전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산업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모델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빠져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생활하는 단위에서 벌어지는 사회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보건의료도 있고 복지도 있고 돌봄, 이제 보육도 있고 뭐 이런 영역일 텐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혁신 실험들을 지역에서 벌려가지고 그 일자리와 이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거칠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하나의 범주 안에 놓고 이정적으로 다 설명되는 거죠. 지역은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좀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 공태영 대표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 나누는 것 중에 지역 순환 경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조금 답변이 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느낌을 저도 봤거든요. 지역의 제조업 도시에 가면은 어떤 도시를 갔는데 꽤 괜찮은 기업이 있고 거기 노동자들이 있어요. 노동자들은 또 보수도 괜찮고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이가 생기면은 아이가 중고등학교 갈 때쯤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 안 간다 하더라도 주말에 강남에 있는 학원을 보내요. 학원에 갔다가 집을 한 채 마련할 형편이 되시면 서울에 집을 마련하시고 아니면은 주말이라도 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 지역에서 생산은 하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수도권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문제 실제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그런 사례를 직접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간혹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학교는 그 지역에서 다니지만 방학 때는 수도권으로 가가지고 배우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사례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답변이 알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지역 순환 경제라는 걸 얘기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예. 교육의 문제는 모든 걸 압도하니까 그렇죠. 단언해서 말하기 상당히 힘들죠. 네. 네, 그 부분은 참 그 부분을 지역 균형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거는 아직은 요원하기 때문에 근데 예컨대 그 돌봄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교육은 일단은 개별적으로 따로 떼놓고 이제 보육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보육과 그건 뭐 아니죠. 저희가 의료 이런 정도. 이제 좋은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도 또 다를 수 있고 또 그런 각 지역마다 좋은 또 교육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와는 달리 저희 이제 입시 경쟁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정의하는 좋은 교육이 이제 돌파가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까다롭네요. 대학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대학은 그래도 입시에선 자유로운데 대학과 관련해서 뭔가 좀 그래도 지역에 뿌리 내리고 제가 스웨덴 말매 그 시장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본인이 말매 조선소 떠나고 다 산업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자기는 대학을 새로 세웠다. 대학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대학이 힘이 되어서 지역에 계속 인적 자원을 공급하고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환이 필요한 분들이 또 대학에 오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선순환의 그 허브 같은 역할을 했다. 순환경제 허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늘 경쟁 속에서 사니까요. 이제 대학을 힘들게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바로 취업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취업률이 그 대학의 또 순위를 결정하고 또 그 전에는 광화문에서 학교가 얼마나 떨어졌는가가 그 대학의 순위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중앙 집중된 중앙으로부터의 그런 대학의 순위 서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거기로부터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부터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거가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뭐 이래갖고 올해 네, 맞아요. 대학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지역 대학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우수 사례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창의 승강기 대학인데요. 제가 아마 지역위에 있을 때 그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지역위에서도 뭐 지원해주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거창을 잘 모르기도 했고 거창에 무슨 승강기 대학 이랬거든요. 실제 거창은 한 6만 명 정도 돼요. 6만 명 정도 되는데 7년 전에 그 폴리텍 대학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닥쳤을 때 이제 군하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 폴리텍 대학을 망하게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살려서 뭔가 지역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 한 7년 전에 일종의 승강기 대학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승강기 대학은 승강기 만드는 것 관련된 네, 과만 네, 있는 네, 대학, 네, 네. 단과대학. 단과대학으로 네네. 한 4,5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온 구성을 봤거든요. 여기에 오와 있는 학생들이 주로 어디 출신인지 수도권에서 온 친구들이 한 3분의 1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뭐 이런 쪽으로 거창 출신은 한 6%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워낙은 6만 명이니까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리고 실제 여기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거의 100% 그동안 됐고요. 근데 그 기획처장님을 만났더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이 86% 충원을 100%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고 그 이유가 뭔지 자기네들이 이제 진단을 했는데 우선 첫째는 이 승강기 산업이 워낙 잘 나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과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수도권 아이들은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라고 하는 앵커 큰 기업, 대기업이 여기로 유치가 안 되고 충주로 가면서 올해 아마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오면 이제 거창군에서는 학생들한테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100%다 기숙사에 있고 한 여러 가지 뭐 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우수 사례긴 하지만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기숙사에만 있다 보니까 지역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와서 입학해서 한 2년, 2, 3년 보내고 취업을 해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지역하고의 애착 관계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지역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그래도 똑같은 공통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잘 대처해온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모델도 있을 수가 있네요. 네. 지금 말매의 말씀해 주시죠.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례는 정말 특이한 성공 케이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립대 경우에도 통폐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는 목표 자체가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성인 사교육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취미나 이런 쪽에만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직업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성인 사교육 시장이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이 각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방금 뭐 거창에 있었던 아주 특화된 교육기관이 아닌 이상 대학 자체가 경쟁력을 보장한다라고는 하기 힘들 것 같고 특히 IT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같은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좀 수급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의 조직이나 지자체 역시 물론 대학교하고 협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인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플레이어와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기업의 인재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만약에 뭔가 추진을 한다면 실무 기반의 수요 기반의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뭔가 경쟁력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 대표님 말씀에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컨대 공 대표님 같은 분과 창원에 있는 공대와 저희가 이제 뭐 마이크로 칼리지라고 해가지고 3개월, 6개월짜리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제 대안적인 교육 모델이 외국에서도 실험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대학에 가만히 있으면 뭐 대학의 역할을 해가지고 지역이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학도 소멸위기입니다. 지방도 소멸위기지만 그래서 위기에 모여 있는 주체들끼리 모여서 혁신을 일으켜서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이제 경남대 양승훈 교수 같은 경우에 다른 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방의 사립대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취업할 가능성은 거의 영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서 그러면 사회학과를 졸업을 했다. 그러면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를 가질 것인가? 그 한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것에 몰입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예컨대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이 지역의 산업에서 필요한 이제 그게 코딩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문이과 통합과정 같은 걸 1년짜리라도 만들어가지고 지역대학이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취업도 될 전망도 없는 것 같고 대학도 살아날 전망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주 혁신의 중요한 주체가 교육 부분인데, 우리 사회가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대학 교육, 또 초중등 교육, 이제 그 아래로 가면 이제 또 보육의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마치 이제 다른 성체에 있는 것처럼 논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말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게 하나의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 전체의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서도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그럼 안전한 성체냐? 그게 아니고 거기도 파국을 맞고 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좀 새로운 그 정책적 실험 같은 것을 과감하게 추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거 더 깊이 언젠가 다시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돌봄, 대학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의 댓글로 또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지역에 환경에 유해한 산업들이 사실은 많았었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키우는 게, 그러니까 제조업을 유지하고 키우는 데 따른 지역에 감당해야 될 비용도 있는데, 그게 계속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바꾸는 게 나은지,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여쭙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제가 또 먼저 다른 분들이 대답 준비하시기 전에 저는 예컨대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은 환경, 그게 이제 대부분은 보면 환경이라는 비용을 공동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의 산업일 거예요. 그런 산업이 양질의 기술 숙련을 요구하는 산업인 경우는 매우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은 당연히 기후 위기 시대 뭐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시기에 산업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실제로 그런 류의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가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것도 요소 생산을 국내에서 안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부가가치가 낮고 환경 오염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산업이 이동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제 공 대표님의 영역하고 맞물린다고 생각하는데, 숙련에 기반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엔지니어도 있지만 또 뭐 기능 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암묵지 같은 것을 체화하고 있는 기능 인력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청년들 생각하면,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들 생각하면, 이제 이 청년들은 특히 공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엔지니어들인데, 이 엔지니어들과 관련해서 뭔가 이 고급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멘트 산업을 잘 모르니까 반드시 무슨 뭐 환경 유해 산업으로 뭐 없어져야 될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요소들을 보면, 근데 지금 이제 산업 대전환기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위기가 늘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90년대 후반 이후에 저희가 대위기를 맞을 뻔한 국가였는데, IT 전환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성공을 거두면서 저희가 뭐 이제 문득 등 떠밀려서 선진국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산업 전환기에 지역의 산업과 관련한 고민 같은 걸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산업 전문가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국토의 전체적인 개발 전략과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여는 말씀으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주도할 두 가지 키워드, DX, GX라는 워딩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어디에 있든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아까 그런 좀 산업들, 전통적인 산업들이랄지 전통적인 제조업, 환경 저해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완벽히 뭐 이렇게 없앨 수는 없겠죠. 우리 요소수 같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스마트화 내지는 그린화를 통해서 조금 더 레벨업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조금 투자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고, 또 아까 로컬 혁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요즘 지역 혁신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생활 서비스라든지 뭐 창의적인 활동들 많이 하시는, 주로 청년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런 활동이 진짜 지역의 기여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어떤 형태가 될까, 이 지역이? 이런 궁금증도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컬 크리에이터. 제가 만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지금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중앙부처가 지방소멸 관련해서 하는 시책들 중에 뭐 한 두 가지를 되게 꼽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것. 그 중에 하나를 로컬 크리에이터 중기부에 로컬 크리에이터라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실제 청년들이 잘하는 게 이제 IT나 뭐 이런 스마트 기술 이런 것들을 SNS 뭐 홍보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전통 산업들을 그런 활동들로 해서 이렇게 일종의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역할들인데요. 완전히 로컬 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 서천에
그 산기술학교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것도 청년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꽤 괜찮게 꽤 잘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거기 한산면, 서천의 한산면에 소곡주가 나오거든요. 아마 안진뱅이 술이라고 잘 아실 텐데 아주 전통 소곡주예요. 1500년 됐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친구들이 이렇게 디자인 또 뭐 이렇게 그 소곡주의 원래 소곡주는 정종병에 담겨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그 선물 보내오면 근데 완전히 이쁘게 아마 인터넷 가시면 보실 거예요. 소곡 토닉이라고 해갖고 완전히 그걸 바꿔놨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이. 옛날에 이렇게 대병에 든 네, 거 선물 받았던 정종병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그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와인병 같이. 그래서 소곡 토닉이라고 붙여서 1500년도 그렇게 안 부르고 1500 펀드 해갖고 1500명의 펀드 그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사업화하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어찌 보면은 이렇게 IT나 이런 거 못하시는 분들, 고령층들 이런 분들이 못하는 것들을 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다시 전통 산업들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천의 서곡 토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 산업들을 주고 있든 잠재돼 있든 지역의 전통 산업들을 좀 더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산업 자체의 레벨업은 아니죠. 그 친구들은 이제 도시민들 또 하고 그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엮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약간의 디자인이나 이런 감각들을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맞춰서 바꿔주는 역할. 근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역할이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비교적 잘 하고 있는 사례로 정부 사례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 공 대표님 하시고 홍 교수님께서. 네. 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 표현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기존에 그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꼭 청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예,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금 지역의 중요성, 지역이 가진 원래 자원들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맞물려서 이렇게 확 뜨고 있고, 중기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지원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은 방금 교수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의 요소들을 건드리고 있는 부분은 요즘 대부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폐광된 지역을 관광 자원으로 바꾸는 이런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질문해 주신 분이 우리 사회 인프라 현황과 개선돼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지금 이왕 로컬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게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어차피 로컬 크리에이터가 산다는 것은 지자체가 발전을 하고 자생력을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아니면 지원 조직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더 알리고 더 강화시키는 이런 모델들이 구축되어야만 지속 가능성이 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주목 그리고 이슈화만 시키고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이 제반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주목받기 이전에 그들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인프라 구축이 따라와야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이제 박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GX, DX 이게 한국판 뉴딜의 핵심 이제 미래 전환 뭐 10대 핵심 과제도 발표했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또 지방으로
또 여러 가지 뭐 도시 재생이나 여러 가지 국토부 사업들과 결합은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관주도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또 반면에 로컬 크리에이터와 같은 그런 작업들은 또 상당히 시민사회적인 영역이나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동력을 잃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방정부를 보면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지방정부는 철저하게 그 조직에 의해서 그 부서들의 그런 어떤 공공 인력들의 역할에 의해서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사실은 시민단체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중앙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로컬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들이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소진되는 것이 바로 이런 중간 지원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직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지방에도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군구 안에서도 이런 주민이라든가 이런 시민사회적인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이제 뭐 마을복지 계획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관주도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자발적인 시민 리더라기보다는 어쨌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지역 일을 하셨던 분들 몇 분에 의해서 또 이렇게 관과 그냥 결합해서 가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어서 좀 이게 마을의 역량이고 시민들의 역량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